그러면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요. 표지 포함해서 석장 넘겨보세요. 석장. 표지 포함 석장. 이 책의 차례가 나올 겁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시면 이제 왼쪽 페이지예요. 제 1과목에서 부동산학 개론이 있을 거고 파트가 3개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파트 1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고 파트 2는 부동산학 강론, 파트 3는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예. 파트 1에 보시면 부동산학 총론 옆에다가 숫자 3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3개 정도. 3개라고 쓰셨나요? 예. 파트 2가 이제 부동산학 강론인데요. 강론에서는 30문제 정도 나옵니다. 30개라고 적어두시고. 강론에서 대부분의 문항이 출제가 되죠. 마지막이 이제 3편이 감정평가론인데 감정평가론은 6문제에서 8문제. 6개, 물결 표시 8개 이렇게. 그래서 3개 파트로 나뉘면 부동산학 개론은 부동산학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총론에서 3개, 강론에서 30개, 감정평가론에서는 평균 7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문항은 강론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강론을 제가 또다시 좀 세부 분류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챕터 1에 보시니까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있죠. 예. 챕터 2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에요.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을 묶으셔서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을 묶으셔서 앞에다가 경제론이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제가 부동산 경제론이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랑 경기 변동을 묶어서 경제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론 쓰셨습니까? 예. 경제론 옆에다가 숫자 5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5개 나옵니다. 그리고 3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 이론도 5개. 4의 정책론도 5개. 투자론은 8개. 8개. 금융론도 5개. 관리 및 개발론도 5개. 쓰셨어요? 예.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총론 3개, 강론 30개, 평가론 6개에서 8개 적으셨죠, 그죠? 예. 근데 강론은 1과 2를 묶을 거예요. 수요 공급하고 경기 변동을 묶어서 경제론하고 경제론에서 5개, 그다음에 시장론에서 5개, 정책 이론에서 5개, 투자 이론에서 8개, 금융에서 5개, 개발관리 마케팅론에서 5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별표 처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 보시니까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별을 1개만 딱 때려주세요. 수요 공급 이론. 강론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별 하나 때리셨습니까? 예. 강론 5번에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별표 2개. 별표 2개. 별표 2개 때리셨어요? 예. 그리고 파트 3 하시면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감정평가론 앞에다가 그냥 전체에다가 감정평가론 전체 앞에다가 별표 2개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자, 그러면 별이 있는 거랑 별이 없는 걸 어떻게 제가 구분했냐면요. 자, 7번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그 수많은 목차들 중에서 수요 공급 이론이란 파트가 있고 투자론이란 파트가 있고 감정평가론이란 파트가 있어요. 수투감 그럴 거거든요. 예, 감정평가론 해서 요 3개 파트가 있는데 요 3개 파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별력이 있는 파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별력. 그럼 변별력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자, 아까 제가 살짝 수요 공급이란 이론하고 경기 변동 이론을 떨어뜨려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보라고 떨어뜨려 놓은 거거든요. 목차는 원래 1개야. 경제론인데 기본서에는 경제론으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근데 경제론 안에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을 굳이 제가 구분해 드린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경기 변동 이론 파트는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 문제. 물론 참고로 올해는 29회 시험에는 2문제가 나왔었어요. 경기 변동 하나랑 거미집 이론 하나 이렇게 해서 2문제가 나왔었는데 경기 변동에서 혹시 2문제가 나온다면 공부한 사람들은 2문제를 다 맞춰요. 근데 경기 변동을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2문제를 맞춰요. 그럼 경기 변동은 2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공부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별할 수가 없는 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2문제 맞추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투자론 같은 문제는 아까 제가 8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참고로 28회 시험, 직전 시험에서는 9개 나왔었습니다. 9개. 그러니까 투자론 같은 경우는 8개, 9개씩 나오는 파트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 5개 맞춰요. 투자론 8개 중에 5개 맞추면 많이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60점 시험이니까. 근데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분들은 1~2개밖에 못 맞춰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사이에 실력 차이가 몇 개 나버리냐면
투자론에서만 4개 나버립니다. 점수를 한 사람은 여기서만 점수 차이가 10점 나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3개 파트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은요, 공부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사이의 변별력,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파트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한 8월달 9월달에 투자론 공부하세요, 수요공급 공부하세요, 감정평가론 공부하세요, 그러면 마음은 조급한데 해야 될 내용들은 많고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는 또 저걸 공부했어도 안 돼요. 그때는 8월달 9월달 가면요, 시간은 적게 투자하고 점수로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암기 파트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 요 3개 파트가, 문항수는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수요공급보다는요 밑에 있는 시장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수요공급에서는 경제론 전체 합쳐서 5개 나오니까 시장론보다 문항수는 적은데 요 파트들은 변별력 있는 파트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업 초반부에는요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수업을 어떻게, 입문과정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냐면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 가지고만 수업을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래,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안타깝게 불합격 하신 분들 몇 분하고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입문과정 수업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그게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입문자도 아닌데 입문과정 듣기가 좀 그렇다. 내년 1월 달에 새해가 밝아오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오라 그랬어요. 일단 와봐라. 제가 이번에 입문과정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진도가 부동산학 총론이란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 진도가 부동산 경제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도가 쭉쭉쭉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갈 건데, 총론은 아까 제가 3문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필기도 그렇게 돼 있죠? 3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중에서 저한테 누군가가 저한테 쌤, 시험에 매년 나오는 2개만 얘기해 봐요 라고 묻는다면, 총론에서는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토지 용어예요. 토지 용어. 뭐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이런 거 있거든. 이렇게 시험에 꼭 나와요. 요거랑 두 번째는 이제 토지 특성이에요. 토지 특성은 뭐냐면 뭐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영속성 이런 게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그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로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첫 진도부터 책 끝까지 다 볼 거예요. 다 볼 건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볼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건너뛰고 그냥. 그러니까 단점과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파트들이 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요, 수업이 연결은 안 돼요. 요거 다음에 원래 얘가 와야지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데 중간중간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중요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집 한 먹듯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적을 알고 나를 한번 알아봅시다.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저랑 먼저 한번 선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안 나올 것들은 빼고 진짜 매년 나오는 것들만 한번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내가 뭐 도로 뭐 강의 준비해서 올라와서 강의를 해보든지 도로도 어쩔 수 없어. 일단 저는 수업을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중요 부분만.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경제론에서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게 3개가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시면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뭐 대체재, 보완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년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할 거나, 두 번째는 이제 균형해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 양 증가,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 양 증가,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면 가격 몰라, 양 증가, 그다음에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불변, 양 증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증가되면 가격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 양 불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균형의 변화가 시험 매년 나와요. 요걸 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탄력성을 볼 거거든요.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거는 계산 문제까지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배운 게 오리엔테이션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고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오셨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오늘처럼 한 장짜리 자료가 나갈 겁니다. 자료 이름은 미리 보는 기출문제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놔둬 드릴 거고요. 심지어 원래 입문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계산 문제도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계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사 중인 것 같네요. 1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는 한 6개 정도, 5개 정도에서 6개 정도를 맞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게 해드릴 테니까 계산기도 다음 주에 준비해 오세요. 계산기 준비해 오시면 계산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심지어 조금 어려운 것들도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갚아 나가는 원금 균등 상한, 원리금 균등 상한, 1회차 상한, 2회차 상한, 3회차 상한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맨날 나오는 겁니다. 맨날 나오는 거.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오실 때 계산기 하나 준비해 오시고, 계산기 준비해 오시면 계산기 누르는 방법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꺼내지 마시고 계산기 꺼내자 할 때는 계산기 쭉 꺼내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산기와 친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수수료도 계산하고 하셔야 될 분들이 계산기에 이 거부감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막 계산기 누르라고 하는데 한참 보고 뭐 플러스 어디 있어 막 하고 뭐 막 그죠? 이퀄 어디 있어? 그러면 공신력도 많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계산기 다루는 능력도 여러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겠죠? 예, 물론 시험장에도 계산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는 꼭 준비를 한번 다음 주에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계산 문제부터도 입문과정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수업 컨셉은 어떠냐면 입문과정이긴 하지만 11월 달 입문과정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 사이의 실력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한 25개 정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25개가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부터 보자는 거지. 안 나오는 거 빼고.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좋지 않나요? 뭐 싫어도 어쩔 수 없다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니까. 그래서 입문과정은 작년 입문과정, 재작년 입문과정은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 이걸 초반에 잡자는 취지에서 취지는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를 갖다 계속 반복해도 모를 사람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장론 같은 데 가면요.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시장론 가면 시험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효율적 시장 이런 거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 물론 올해 시험에도 나왔고. 할당효율적 시장 이런 개념. 두 번째가 꼭 나오는 게 지대론. 리카르도 차익 기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지. 100% 나오거든. 그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올해 시험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난이도 최하짜리로 나왔어요. 해리스 울만의 주장한 이론이 뭡니까? 다핵심 이론.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2초 안 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0% 나오는 내용들이 있다니까.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모아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이제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개론은요. 알겠죠? 대신에 초반부터 점수 나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 좀 차별을 할게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은 그냥 건너뛰고 나올 수 있는 것만 별 딱 때려가지고 그런 놈들만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진도로 종론에서는 토지 용어와 토지 특성에 관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교재 페이지 13쪽으로 가봅니다. 13쪽. 교재 페이지 13쪽에 가시니까 오른쪽 페이지죠. 2번에서 부동산의 용어 및 분류에서 토지 분류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별표 딱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별표.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자, 그럼 실판 한번 보시죠. 예. 그 개론 수업 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개론 수업은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요렇게 들으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들으시면 돼요. 한 글자도 안 쓰셔도 돼요. 한 글자도. 그리고 나서 필기는 누가 해드릴 거냐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그것만 딱 밑줄. 제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 요렇게 딱 해주시고 자기 나름대로 필기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데 막 밑줄 치고 막 안 중요한 거에 별표 치고 그럴까봐 나는 사실 좀 그래요. 좀 아직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아직까지는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책은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좀 이따가 책에다가 체크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책을 다 체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한테 개론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교재든지 다 똑같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책에다가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칠판 보시면 됩니다. 칠판만 보시면 돼요. 내가 암기까지 다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되면 우리 개론생이 정말 암기까지 다 시켜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 학원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요. 지금은 이렇게 집 앞에 학원 오다 보니까 왔는데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알아보고 오세요. 개론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 전국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자, 보세요. 자, 일단 토지 용어, 우리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거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는데 정착물이 작년 시험에 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토지 위주로만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토지 위에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만 일단 주택이 있어요.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고 도로, 철도, 하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분류할 때 여러분들도 앞으로 토지 볼 때 제일 중요한 구분 기준은요. 건축이에요.
토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구분 기준은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건축을 할 수 없느냐인데요. 주택, 상가, 공장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요. 그런데 도로철도 할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죠. 이때 건축할 수 있는 땅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택지입니다. 택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택지가 뭐예요? 그러면 두 글자만 얘기하시면 돼요. 두 글자만. 건축.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 그래요. 그리고 종류를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상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택지에서는 중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택지가 나왔었어요. 택지는 뭐가 가능한 땅이고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종류를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상공. 자, 근데 땅 중에서 건축이 안 되는 땅들도 있죠. 그거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이 되는 땅과 안 되는 땅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 바로 부지예요. 뭐라고요? 부지. 근데 부지는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택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부지. 그러면 절단 나요. 어떻게 되냐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택지가 맞아요. 그리고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받고 뭐하고?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쳐서 부지라고 합니다. 즉 부지는 택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지는 다 돼요. 자, 잘 봐요. 주택 부지 돼요? 다 된다고. 상가 부지, 공장 부지, 도로 부지 된다고. 다 된다고. 예.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부지는 다 돼요. 그러니까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합쳐서 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택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까지만 돼요.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 하실 때 혹시 실수하지 않으시려면요, 부지란 말을 쓰면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이 상가 부지가요, 이 공장 부지가요, 이 도로 부지가요, 이 철도 부지가 하천 부지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되니까. 택지라는 말을 굳이 쓰고 싶다면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일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까지만 됩니다.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때 우리가 하나 더 파생해서 봐야 될 개념이 바로 한계지라는 단어거든요. 한계지. 자, 따라해보세요. 한계지. 이거는 교재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예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최원방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최원방권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으냐면 끝 하시면 돼요. 끝. 어디 끝? 그럼 택지 끝 하시면 돼요. 우리는 택지의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불러요. 시험에 나올 때는 택지 끝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택지 끝이고 시험에 나올 때는 택지용에 뭐라고 나온다? 최원방권.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택지의 최원방권. 이런 거 할 때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야. 입국 다물고 사회적 지위와 침해를 지키지 마시라고. 한번 더 해보세요. 택지 최원방권. 최원방권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한 글자로 뭐라고요? 끝. 잠깐만 어딘지 한번 볼게요.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는 뭐가 있냐면 상업지가 있어요. 그 옆에는 주거지가 있어요. 그 옆에는 공업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농업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임업지가 있는데 부동산 학에서는 임업지까지는 잘 안 쳐져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토지용의 양태 순서는요, 상주공농 순서예요. 상주공농. 그리고 요거는 정확히 가격 비싼 순서와 일치합니다. 상업지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 주거지, 그 다음 공업지, 그 다음 농업지, 이런 순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혹시 집에 그 어른이, 집에 부모님이 땅을 좀 가지고 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어떤 용도의 땅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용도의 땅인지. 그러니까 땅이 한 300평밖에 없는데도 상업지다. 그럼 대박입니다. 땅이 1000평 있는데도 산이다. 그만 좀 그래. 그렇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제가 택지라는 땅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그랬고요, 주상공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택지죠. 맞아요? 그럼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보고 계세요? 지금 이거 보고 계세요? 이거 보고 계세요? 이거 이게 한계지예요. 한계지는 어디 끝에 있는 땅? 택지 끝에 있는 땅.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계지는 택지와 농지의 경계가 되는 땅이에요. 근데 한계지를 절대로요, 농지 시작점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농지 시작점 하지 않는다고요. 택지 끝 합니다. 선생님, 농지 시작점이나 택지 끝이나 같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택지 끝은 한계지라 그랬죠? 한계지는 택지예요, 택지가 아니에요? 택지지. 택지 끝에 있어서 그렇지 택지지. 건축이 돼요. 결국 한계지는 건축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지까지는 건축이 되고 한계지 옆에 있는 농지는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상 한계지는 농지와 엄청 가깝지만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현상을 또 우리는 단절 지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단절 지가는 몰라도 되고요, 한계지의 지가는 바로 옆에 있는 택지의 지가를 닮았다, 농지의 지가를 닮았다.
택지의 지가와 비슷한 거예요.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 우리 이것을 단절 지가라고 한다. 예컨대 저기 시골에 가면 농지는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죠? 농지는 가격이 싸요. 평당 23만 원. 옆에 보니까 25만 원짜리 있어. 요 옆에 조금 비싸. 29만 원. 그러다 갑자기 200만 원. 그럼 놀라지 마시고 요게 한 개지.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아예 차원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한 개지는 건축이 많으니까 되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토지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 택지 종류는 주상공이 있다. 됐나요? 부지는 그 택지를 받고 건축이 되는 토지를 받고 건축이 안 되는 토지를 합쳐서 부지라고 한다. 됐나요? 그래서 부지는 택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때 택지 끝에 있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한계지라 하며 한계지는 어쨌든 택지이기 때문에 택지와 지가와 관련이 있지 주변 농지와는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까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이번에는 후보지라는 개념과 이행지라는 개념, 시험만 치면 나오는 개념인데요. 당연히 오래 시면 나왔고요. 토지를 분류할 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택지, 농지, 임지. 이런 분류를 대분류라 그래요. 그 택지 안에는 이제 주상공이 있다 그랬죠. 주상공. 농지 안에는 이제 전답과수원이 있어요. 전답과수원. 전, 밭이죠. 답, 논이죠. 과수원, 과수원이죠. 임지는 이제 용재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이 있는데요. 용재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인데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분류할 때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이 있는데 요 분류표를 갖다가 지금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언제 외우시냐면 right now. 지금 당장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외우시는 거 아니고 지금 외우실 거예요. 일단 내가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암기 실게 드릴 거거든요. 검지를 한번 꺼내보세요. 검지를 꺼내서 시작하는 대로 하세요. 택지, 농지, 임지 시작.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토지를 세로로 분류한다고 할 거거든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할 때는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택지 안에 세 가지는 아까 암기했잖아. 뭐 있었어요? 주상고. 농지는 쉬워. 일단 밭 있어. 전, 논 있어. 답, 그리고 과수원. 나중에 지목이라고 하는 건데 전답 과수원이 농지에 관련되는 소분류입니다. 임지 안에는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는데 용재림, 신탈림은 참고하세요. 시험 안 나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하시면 그 목재로 쓰는 나무를 용재림 그러고요.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 그래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르네오 섬 가봤어요? 보르네오 안 가봤어요? 보르네오 가보세요. 좋아요. 보르네오 섬은 안 가봤어요? 그거 좋은데. 라텍스, 그렇죠. 라텍스도 있고. 가봤어요? 가봤어요. 좋잖아요. 좋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가보라고. 보르네오 섬 좋아요. 거기 보르네오 섬 서북부에 보면 코타키나발루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거기 석양도 이쁘고 좋은데. 원숭이 패키지 반딧불 패키지도 있고 참 좋은데. 그거 안 가봤어요? 나중에 학교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그럼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있는 나무들은 용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구 만들고 목재로 쓰는 나무거든. 맞죠? 근데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뒷동산은 땔감으로 쓰는 나무하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신탈림인데 이거는 참고하세요.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럼 토지를 보지 말고 토지를 세로로 분류해보세요. 시작. 택지, 농지, 임지. 택지 안에 뭐 있죠?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토지 세로로 분류해주세요. 그럼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표정을 대가리 좀 치워봐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게 안 보고 해야지 암기가 돼. 안 보고 해야지. 방금 한 분이 자꾸 대가리를 치우라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몸짓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가리 치우면 안 돼. 내가 일부러 대가리를 여기. 자, 토지를 어떻게 해요? 택지, 농지, 임지. 택지 안에 뭐예요? 주상공. 그 다음에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근데 저는 요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세로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분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토지를 세로로 분류해주세요. 그러면 택지, 농지, 임지. 가로로 분류해주세요. 그러면 택지 안에는 주상공, 농지 안에는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는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가 농지로 한번 사용되던 땅이 끝까지 농지로 사용되라는 법은 없어요. 얘가 택지로 바뀌어서 용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주거지로 사용되던 땅이요. 이제 상업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이 되어버리면 이 땅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 택지라고 불러요. 택지. 그리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이 되어버리면 이 땅을 상업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택지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상업지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뀔 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는데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데. 자,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영어로는 ing. 진행 중이란 거지. 한자로 써볼까요? 중이란 거예요. 진행 중. 그 가운데 있다는 거지. 3개 국어. 그러니까 과정, ing, 중일 때. 자, 그러면 이때는요. 농지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농지는 이미 떠났으니까. 있을 때 잘하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은 농지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요. 아직 택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택지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농지를 떠났으니까 농지도 아니고 택지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택지도 아닌 땅이에요. 이런 땅을 부르는 말이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라고 불러요.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택지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택지가 아닌데 택지가 될 후보지. 그리고 더 줄여서 후보지라고 합니다. 이런 땅을 후보지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 주거지였는데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땅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땅은 이렇게 불러요. 원래 주거지였는데 이제 상업지로 바뀌어갈 이행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상업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택지모가 되는 거고 후보지가 되는 거고 이건 상업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고 눈치가 없는 분들은 눈치를 못 챘을 건데요. 세로가 바뀌어야 후보지예요. 가로가 바뀌어야 이행지고요. 결국 자 보세요. 얘가 얘로 바뀔 수 있나? 얘가 얘로 바뀔 수 있고 그건 후보지예요. 뭐니까? 세로니까. 근데 택지 안에서 얘네들끼리 바뀔 수 있잖아. 이거 이행지예요. 농자는 얘네들끼리 바뀔 수 있잖아. 이거 이행지예요. 임자는 얘네들끼리 바뀌면 이행지고. 그래서 아까 내가 대가리로 이걸 가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암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지인지 이행지인지 알려면 여기 세로가 바뀌는지 가로가 바뀌는지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토지가 바뀌면 무슨 지라고? 후보지라고. 택지 안에 뭐 있지? 주상고. 주상공끼리 바뀌면 이행지예요. 농지 안에 뭐 있지? 전답, 과수원. 얘네들끼리 바뀌면 이행지예요. 그 다음에 임지 안에 용지는 휘날림 있잖아. 심이 나오진 않겠지만 얘네들끼리 바뀌면 뭐다? 이행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지만 가지고 농지만 가지고도 심이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임지까지 가겠습니까? 임지까지는 절대로 안 갑니다만 이론상으로는 이것도 이행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절대로 시험에는요. 세로가 바뀐다? 가로가 바뀐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가로 바뀐다, 세로 바뀐다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궁금하세요? 이거 궁금한 거 맞아요? 그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된다고 나와요. 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세로가 바뀌는 거 맞아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들어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에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전환되는 토지는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 가로가 바뀔 때는 이행지 맞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택지, 농지, 임지 어떻게 해요?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무슨 지고? 후보지고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무슨 지다? 이행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면 무슨 지? 후보지.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그럼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하나 강의하면 또 하나를 까먹고 하나 강의하면 또 하나를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 자,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택지예요. 다시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는 토지는 뭐라고? 택지라고.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는 과정의 토지가 후보지예요. 한 번 더.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뀐 토지는 상업지예요.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의 토지가 이행지라고. 결국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용도 전환된 토지를 얘기합니까?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를 얘기합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용도 전환된 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다. OX. X입니다.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택지인 거예요. 택지인 거예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의 토지만 후보지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 맞죠? 그럼 맞대. 그 왜 맞아요? 그러면 세로가 바뀌어가지고 후보지. 그 세로 가로 하기 전에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전제 조건은 용도 전환 과정의 토지입니다. 용도 전환 된 토지가 아니라는 거. 용도 전환 과정. 영어로 한자로. 그래서 3개 국어를 쓴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과정일 때
ing일 때, 중일 때만 후보지 ing란 말을 하지 정도 전환 됐을 때는 된 토지를 부른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써도 돼.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나중에 다 처리해 드릴게요. 필지 있고요. 획지 있습니다. 자, 필지는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다, 등기단이다, 그래요. 등기단이다. 획지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필지는 요 단어 없이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획지는 요 단어 없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획지란 했는데 요 단어가 없어. 그러면 X예요. 필지란 근데 요 단어가 없어. 그러면 X예요. 다른 말은 뭐 덧붙이는 단어고요. 핵심이 되는 단어는 요 단어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필지는 뭘 붙인다고요? 지번 붙인다고요. 지번 붙여서 뭐 한다고요? 등록한다고요. 요런 말이 떠야지 필지예요. 요 말이 없이 필지를 설명할 방법은 없다고. 획지는 뭐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 수준. 요 네 글자가 없이 획지를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가 되고요.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단위, 등록단위는 필지가 됩니다. 7번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지번이란 말은 우리 중개업자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물건 하나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지번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묻습니다. 지번. 지번이란 말은 필지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22번지 토지예요. 22번지 땅. 23번지. 24번지 있네요. 여기 24번지. 여기 25번지 있고. 이거 몇 필지죠? 네 필지죠. 왜 네 필지죠? 지번이 4개 붙어 있으니까요. 이게 지번이잖아요. 지번 4개 붙어 있으면 네 필지야, 그냥. 됐어요? 근데 가격을 책정해 보니까 요거 평당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뭐 그래요. 그럼 1대는 평당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럼 이게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획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22번지 토지. 몇 필지? 한 필지 끝. 근데 이게 상가 건물인데요. 상가 정문이 있어요. 여기 상가 후문이 있고요. 점포가 4칸이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요. 점포마다 가격 다 다른 거 아시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전면에 붙어야지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획지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도로 낼게, 도로. 여기 도로. 그럼 22번지는 도로 몇 개 물고 있어요, 지금? 2개 물고 있죠?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 따라해보세요. 각지. 여러분 실제로 중개업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 각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좀 배운 사람이에요. 부동산 배운 사람들은 도로 2개 물고 있는 땅을 각지라 그래요. 그럼 못 배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나? 코너발이라 그래요, 코너발이. 배운 사람들은 뭐라 하고? 각지라고 하고, 좀 못 배운 사람들은 코너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됐고. 아무튼 각지 땅.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평당 2,000만. 23번지 땅은 한 1,300 할까요? 문제가 24번지 땅인데 24번지 땅을 맹지라 그래요. 맹지. 그 맹지는 어떤 땅이냐면 도로에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건축법상 허가가 안 나는 땅입니다. 맹지 허가 안 납니다. 가격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싸겠죠. 평당 400 잡을게요. 400. 맹지라서 그래. 맹지라서.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허가 안 나는 땅 그러면 무조건 맹지고요. 맹지 허가 안 내주는 이유는 도로의 접속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땅은 보통 뭐 주의 토지 이용권 얻거나 지역권 설정해서 건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현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꽉 막혀 있는 사람을 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꽉 막혀 있는 땅 맹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맹한 사람 맹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5번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자, 요게 여러분 요게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할 대자. 여기다가 밑에 옷의자를 넣어요. 옷의자를 넣으면 이게 무슨 대자가 되냐면 자루대자가 됩니다. 무슨 대? 자루대. 우리 포대, 쌀 한 포대, 2포대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대자인데 자루대자는 토지 모양이 자루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모양? 자루 모양을 띠고 있다. 자루 모양을 띠는 땅을 갖다 우리는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그럼 대지는 여러분들 맹지와 차이점. 도로의 접속면이 있어 없어? 허가는 나는 땅이에요. 하지만 네모 반듯한 토지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맹지보다는 비싸지만 네모 반듯한 정방형이나 장방형의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싼 땅이죠. 그래서 이거는 평당 제가 800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잘 봐요. 지금 각지 2,000이죠? 하나 물고 있는 땅은 1,300이죠? 맹지 얼마예요? 400. 대지 얼마예요? 800.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필지나 핵지는요,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개념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핵지가 클 수도 있고 두 개는 같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지는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 꼭 기억하시고요. 핵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꼭 기억하시고요.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어서 허가 안 나는 땅은 맹지,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서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그리고 참고로 이 대지를 시험에 낼 때는요, 반드시 한자 줍니다. 자루대자라는 걸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맹지, 대지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개론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맹지 틀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나대돌. 전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하셔야 되지, 맹지 대지는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지 집에 가서 막 공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이번에는 법지 빈지 보겠습니다. 법지 빈지. 자, 그냥 요거는 1월달, 2월달 수업 가서 자세히 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세요. 법지란 땅이 있고요, 빈지란 땅이 있어요. 법적 소유권에 있는데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땅, 이런 땅을 법지라고 하고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을 빈지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경사진 땅이 있거든요. 이렇게 경사진 땅은요, 윗집 아랫집이고, 경사진 땅은 사실 윗집 토지 소유자 면적으로 들어가요. 경사 하단면을 끊거든요. 근데 윗집 토지 소유자 면적으로 들어가도 윗집 토지 소유자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자기 면적으로 들어와도 청량을 해서. 왜 안 좋아하냐면요, 이런 땅을 축대나 옹벽 설치로만 활용을 해야 되지 아무짝에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분명 누구 땅인 건 맞아. 하지만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땅, 그런 땅을 뭐라고 한다고? 법지. 빈지는 어떤 땅이냐면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우리 해변 토지들 있죠. 주로 백사장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백사장은 토지 등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백사장 이후로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는 땅이에요. 등록이 안 되는 땅이니까. 하지만 우리 여름철에 백사장을 이용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이용 가치는 있다. 그런 땅을 빈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법적 소유권과 이용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따라하세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법지 빈지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만 공부합니다. 세 가지를 대답하시면 돼요. 법이 있다 그러면 무슨지? 법지. 법이 없다 그러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없고요.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만 가지고 구분하시고, 이용 가치는 반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만 구분하시면 되고, 법이 있는지 없는지로만 구분하세요. 누군가가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지?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그럼 뭐 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예. 이번에는 나지하고 건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시험 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 보세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 그래. 나지. 나지 할 때 나자가 무슨 나자인지 아세요? 요런 나자예요. 나지 할 때 나자가 요런 나자예요. 뭐 할 때 나자냐면 나체 할 때 그 나자입니다. 나체는 옷을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나체라고 합니다. 나지는요,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다 벗어버린 땅을 나지라 그래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 뭐? 나지. 원래 정식 명칭은요, 나지란 토지 위에 건물 등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 지역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1월달 가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건물이 없는 땅은 뭐? 나지. 있는 땅은 뭐? 건부지. 이거 아직 안 했네. 이건 건부지라 그래요.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 있는 땅은 건부지. 자, 근데 제가 나지 가격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서? 저는 그냥 1억 할 거예요, 1억. 건부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부지? 8천 할 거예요. 건물지인데 얼마 들어갔냐면, 예를 들은 겁니다. 7천 들어갔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지금 나지는 얼마죠? 1억이죠. 근데 옆에 있는 건부지하고 건물을 합친 가격은 얼마죠? 1억 5천이죠. 그럼 대답하세요. 1억이 비싸요? 1억 5천이 비싸요? 1억 5천이 비싸지. 근데 제가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잘 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라고 물을 거예요. 무슨 값만? 땅값만 얘기하세요. 예, 건물과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토지 묻고 하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 합쳐서 묻고, 그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만 비교하면 땅끼리만 비교해요.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값과 건축물이 있는 땅의 땅값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7천은 필요 없고, 나지는 지금 얼마죠? 1억. 건부지는 8천. 1억이 비싸요? 8천이 비싸요? 1억이, 한참 생각해야 되나? 1억이 비싼지 8천이 비싼지를? 이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땅만 물어요, 땅만.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나지가. 건부지는 싸고 나지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나지는 활용도가 많아요. 쥐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건물 지어도 되고, 뭐 이제 뭐 상가 지어도 되고, 공장 지어도 되고, 뭐 법만 허락한다면. 근데 건부지는 이 건축물을 용도로 밖에 활용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땅이 나지예요. 나지가 비싸요. 근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비싸다 하지 마세요.
증가라고 하세요. 증가. 지금 이 시간부터요. 싸다 그러지 마세요. 싸다. 싸다 그러지 마세요. 감가라고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누구는 비싸고 낮이는 비싸고 건부지가 싼 건 알고 계시잖아. 그럼 대답하세요. 낮이. 아니요. 낮이는 증가. 낮이는 비싸니까. 건부지는 감가. 근데 여러분들 낮이 증가란 말과 건부지 감가란 말을 둘 다 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비교 대상이 몇 개인데? 2개인데 한 개가 비싸대.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자동적으로 싼 거 아닌가? 한 놈이 싸대. 그럼 나머지 한 놈이 자동적으로 비싼 거 아닌가? 그럼 둘 중에 한 놈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는 말을 다 하지 말고 한 놈이 비싸다 한 놈이 싸다 하면 나머지 한 놈은 싸고 비싸겠지. 근데 여러분들 기준을 뭐로 잡냐면요. 학원 문을 열고 나가보면 낮이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건부지로 잡아요. 기준을 낮이로 안 잡아요. 그러면 누가 비싸고 낮이가 비싸고 누가 싼 걸? 건부지가 싼 걸 건부지 감가라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건부지 감가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은 다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비싸다는 얘기야 결국. 낮이가 비싸다는 얘기야. 누가 싸다는 얘기고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고 그걸 5글자로 뭐라고 한다? 건부지, 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동산 학은요. 용어를 정할 때 글자 수가 4글자 넘어가면 힘들어요. 4글자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글자가 5글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민법은 안 그래요. 민법은요. 글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얘기 다 해요. 여러분 민법 125조가 뭐예요?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 대리예요. 그 민법 125조예요. 민법 107조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예요. 민법 126조가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예요. 103조. 반사회적 질서에 관한 법률이에요. 민법은 그래요. 근데 결론은요. 글자 수가 5글자만 되면 힘들어한다니까. 그래서 건부지 감가가 너무 힘들어서 건부 감가라 그래요. 한 글자라도 줄여요. 한 글자라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 입에서 여러분들 건부 감가 나오면 누가 비싸고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뭐 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린벨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축 안 돼요. 신축. 그린벨트는 신축이 안 돼요. 그럼 낮이가 아까 비쌌던 이유는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인데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 됐어요. 이제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지어진 땅을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다고 건물 허물게 하고 하진 않거든요. 기득권은 보호받거든요. 그럼 얘는 택지로 쓰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택지 비싸다 그랬어요. 농지 비싸다 그랬어요. 택지 비싸다. 이때는 오히려 건물을 지어놓은 게 이득이 되는 거죠. 건부 증가. 누가 싸고 낮이가 감가. 건물은 뭐 증가. 두 번째.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토지 건폐율을 강화하게 되면요. 더 짓게 돼, 덜 짓게 돼. 덜 짓게 되지. 근데 건부지는 상관없어요. 건폐율 강화돼도. 옛날 건축법 적용받아서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지금. 건폐율이 강화되면 얘는 앞으로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미리 지어놓은 게 장땡이 되는 거지. 그때는 건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이가 비싼지 건부지가 비싼지 낮이가 싼지 건부지가 싼지 개념을 갖다가 낮이 기준으로 잡지 말고 뭐로 잡는다? 건부지 기준으로 잡아요. 누가 비싸다 그랬어 아까? 낮이가 비싸요. 건부지는 뭐? 싸다. 건부. 감가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첫 단추를 잘 깨셔야 됩니다. 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건부 감가 10번에 건부 증가를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뭐 10번에 뭐 한 번? 건부 감가 10번에 건부 증가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자꾸 뭐가 나와야 되면 건부 감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건부 감가 지겨워 건부 증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부 감가라는 단어가 뜨면 왠지 친정용 것 같고 익숙하고 막 그래야 돼. 왜냐면 걔가 원칙이니까. 건부 증가가 뜨면 왠지 좀 어색하고 막 안 볼란다 막 그러고 막 약간 어색하고 그래야 돼요. 원래 원칙이 익숙해야 되고 예외는 어색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원칙과 예외를 똑같은 비중을 놓고 공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심장에 가시면 뭐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건부 감가였나? 증가였나? 아니지 감가지. 아니 증가지. 심장에서 이런다고 시간을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툭 치면서 뭐가 원칙이에요? 그럼 건부 감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할 때 건부 감가 지겨워 건부 증가 이렇게 공부할 거기 때문에 뭐가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감각이라는 거예요. 뭐가 원칙? 건부 감가. 예외는 내 입으로만 할 때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외는 하지 마세요. 원칙만 하세요. 예외는 내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꼭
꽃길만 걸으세요. 안 좋은 건 내가 다 끌어안고 자폭하고 할게. 뭐가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건부지는 싼 게 원칙이에요. 낮이가 비싼 게 원칙이라고요. 알겠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원칙은 건부 감가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서 여러분들 쿡 지르면서 건부 뭐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건부 감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순간 일단 시간 또 딜레이 되는 거예요. 민법 몇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뭐였지? 이 시험장에서는 그러는 장소가 아니에요. 시험장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실력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가 원칙이라고? 예외적으로 건부증가 될 수 있습니다. 건부증가는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건부증가를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공지란 땅이랑 공한지란 땅이 있어요. 공지와 공한지. 자, 공지와 공한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빌공자예요. 빌공자. 그럼 공지와 공한지는 둘 다 비어 있겠지, 그죠? 근데 비어 있는 이유가 달라요. 공지는 뭐 때문에 비어 있냐면 건폐율 때문에 비어 있어요. 건폐율 때문에. 그 건폐율 때문에 꽉 메서 건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공적 제한 때문에 꽉 메서 건축하지 못하고 남겨진 땅을 공지라 그래요. 예컨대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요. 건폐율이 50%인 지역은 50%만 지어야 돼요. 나머지 50%는 비워놔야 되거든요. 요 빈 상태의 땅을 공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지가 생긴 이유는 제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공한지는 건폐율 때문에 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도시 토지에서 볼 수 있는데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면서 비어져 있는 땅을 공한지라 그래요. 그래서 비어 있는 이유가 다르다 그랬어요. 건폐율 때문에 또는 공적 제한 때문에 비어 있는 땅은 무슨지?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어 놓은 땅은 공한지. 그래서 공지보다는 공한지가 좀 더 한가로워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가 쉽겠죠. 달라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행동이에요? 방금 했던 행동은요. 연극 보러 갔는데 연극 배우가 연기를 막 하고 있는데 뭐 방금 했던 행동이 무슨 행동이지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연극 배우가 상당히 당황하겠죠. 지금 당황스럽네. 예. 쉬는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적인 질문은 뭐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가 나오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다 해요. 나중에 1월달 가서 그러지 말고 1월달에는 그들이 온다 그랬잖아 내가. 그들 오면 좀 까칠해요 여러분들. 1월달 3월달 되면 박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시행착오는 다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처럼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몰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유휴지하고요.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와 휴한지 볼 거예요. 유휴지와 휴한지. 자, 유휴지 할 때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요. 요런 유자예요. 이게 무슨 유자냐면 이게 놀유자라 그래요. 놀유자. 무슨 유자? 이 유자 뭐 할 때 써요? 유원지 할 때 이 유자를 써요. 그 다음에 뭐 유희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 유자를 놀유자를 쓰고요. 휴한지는 이게 나무 운목자 옆에 사람이 쉬고 있어요. 사람이 나무 옆에 실유자예요. 실유자.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노는 것과 쉬는 거 구분해 드립니다. 일단 노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이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유휴지라 그래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휴한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노는 것과 쉬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노는 것과 쉬는 것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에도 일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이거는 노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과거 일을 했어요. 그럼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이거는 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정한 거야. 그 집에 이런 사람들, 지금 일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과거에 뭘 했는지를 봐야 돼요. 과거 일을 했는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쉬는 거예요. 쉬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무슨 일 하세요? 그럼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 일을 안 했고요. 지금도 안 하고요. 앞으로도 일을 안 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이건 노는 거예요. 별념없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꼭 이런 사람 한 사람씩 있거든. 노는 사람인지 쉬는 사람인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을 안 한 건 똑같은데요. 과거 일을 했는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쉬는 거고요. 과거 일을 안 했고 지금도 일을 안 했고 내 미래도 일을 안 할 예정이면 이건 노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은 뭐라 그러고요? 유휴지고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요? 휴한지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엄청 헷갈립니다.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 배울 때요.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한 개도 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는지 아세요? 유 옆에 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휴 있거든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당분간은 첫 번째 글자만 따서 공부하세요. 우리 시험 객관식이라서요. 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만 따도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놀리는 땅 뭐예요? 그러면 뭐 유만 하세요. 유만. 아직 읽지 마 다. 쉬는 땅은요? 휴. 자, 그럼 힘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을 유휴지라고 한다. OX. X.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땅은 휴한지예요. 알겠죠?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휴한지라고 한다. OX. X. 그런 땅은 유휴지입니다. 노느냐, 쉬느냐로 첫 번째 글자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100%.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외웁니다. 자, 보세요. 택지라는 땅 배운 적 있나요? 택지? 택지는 뭐가 가능해야 돼요? 건축이 가능해야 되지. 세 개만 예를 들어주세요. 주, 상, 공. 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만인가요? 가능한 땅도 받나요? 받고. 플러스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부지는 다 되겠네? 네, 다 돼요. 되는 땅, 안 되는 땅 다 부지라 그래요. 택지 끝에 있는 땅 뭐라 그러고? 한계지. 한계지는 택지 지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농지 지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택지 지가. 검지 꺼내요, 검지. 꺼냈어요? 예. 토지를 세로로 불려주세요. 시작. 택지, 농지, 임지. 한 번 더 시작. 택지, 농지, 임지. 토지를 가로로 불려주세요.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과, 임지 안에 용신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택지 안에 주상공. 이 나 혼자 신난 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택지 안에? 자, 잘 듣고 들어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듣고 계십니까, 지금? 택지, 농지, 임지. 하지만 문좀 좀 낼게요. 자, 악상이 또 올라요. 지금 또 올라요. 자,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뭐예요? 이행지입니다. 이행지. 내에서는 이행제예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면 뭐예요? 후보지예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어야 후보지고요.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 후보지와 이행지의 공통점은 용도 전환된 땅, 되고 있는 땅. 영어로, 한자로. 또 이런 것도 잘해 또. 아무튼 되고 있는 땅만 후보지 이행지라고 쓰는데 그 되고 있는 땅이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고요.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필지 획지 가볼게요. 필지 뭐 붙이든가요? 지번 붙여요. 그리고 나서 지번 붙여서 뭐예요? 등기랑 등록을 해요. 맞아요? 그 다음 획지는 뭐가 비슷해야 된다? 네 글자. 가격 수준. 한 번 더 시작. 가격 수준. 그래서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싼 땅은 획지. 요거는 편하게 대답하세요. 도로의 좁은 접속면이라도 있어요. 자루형 모양을 띄고요. 허가가 나는 땅은 대지. 자루 대자 쓴다 그랬지.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고 허가 나는 땅은 맹지. 대지, 맹지는 틀린 사람 없어요. 예. 건물 없는 땅은 뭐고요? 나지, 있는 땅은 건부지. 건부지를 기준으로 네 글자로 얘기하실 거예요. 원칙은 건부, 감가.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건부, 감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생각하면 늦어요. 시험장은 생각하는 자리 아니에요. 바로바로 답 찾는 자리예요. 생각은 지금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건부.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건부 증가를 여러분들 입을 더럽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원칙만 얘기하시고 안 좋은 건 내가 다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한동안은 건부 감가만 외칠 겁니다. 원칙은 건부 감가.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법지는 뭐는 있어야 돼요? 법은 있는데 이가 없고요. 빈지는 뭐가 없는데 법은 없는데 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 그 정도까만 하면 되겠죠.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어있긴 비어있는데요.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어요. 공지, 토지로서 집가상승 기대하면서 방치하면서 비어있어요. 공한지. 한 글자씩만 얘기해 주세요. 놀고 있는 땅은요? 유. 쉬고 있는 땅은 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토지 용어 정리에 대한 얘기고요. 일단 교재 좀 볼게요. 교재 13쪽. 교재 13쪽. 교재 13쪽에 가시니까 1번에 택지 부지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책에다가 체크 많이 하면 좋거든요. 내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택지로 가서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옆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축이란 글자 동그라미. 다른 건 필요 없고 건축이란 글자 동그라미. 그 옆에 주 동그라미 한 글자만. 그 옆에 상 동그라미. 그 옆에 공 동그라미. 자, 그럼 동그라미 한 것만 얘기하세요. 택지는 뭐가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세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주상공. 부지 옆에 보니까 건축용지 뿐만 아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라는 글자에다 밑줄을 놓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위에다가 크게 플러스 표시 하나 해주세요. 플러스 표시. 이거 부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플러스예요. 건축용지 플러스 건축 불가 토지. 됐어요? 예. 후보지 이행지 2번 찾으셨어요? 제목 옆에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란 말이 나옵니까? 과정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영어 씁니다. 영어 ing 한자 씁니다. 중.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일단 용도 전환 됐어.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는 거. 영어로 한자로
정확합니다. 후보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이라는 글자 찾았습니까? 상호간에 동그라미 하시고, 상호간에 동그라미 하셨으면 거기다가 세로 표시 한번 하세요. 세로 표시. 상호간은 세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로. 세로 표시하셨나요? 예. 이행지는 두 번째 줄 가면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자,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란 말이 나올 겁니다. 내에서의 동그라미. 가로 표시 한번 하세요. 가로 표시. 가로 표시. 여기 이행지입니다. 자, 세로 표시하고 가로 표시하고 하셨어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대지맹지가 있는데요. 대지맹지는 제가 틀리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대지는 한자 대자만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대지라는 글자 옆에 한자 대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대자 위에다가 자루라고 써놓으세요. 이 자루 대자입니다. 맹지는요,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하나만 칠 건데요. 건축 불가 토지란 말이 있습니다. 불가에 동그라미 하세요. 불가. 불가만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필지로 갑니다. 필지. 자, 필지 안에 기역에 가보시니까 하나의 지번이 붙는 지번의 동그라미. 토지의 등록단위, 등록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옆에다가 등기라고 단어 써주세요. 등기나 등록단위입니다. 등기단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획지는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가격 수준의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법지와 빈지 있습니까? 예. 요거는 옆에 읽지 마시고요. 요거 쓰세요. 요거 쓰세요. 법지 앞에다가 쓰세요. 법O EX. 법O EX. 빈지 앞에다 쓰세요. 빈지 앞에다가 법X EO. 법X EO. 그래서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고요. 법적 소유권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입니다. 우리 사이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죠? 예.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6번에 나지 건부지 찾으셨어요? 예. 나지 건부지는 읽지 마시고요. 관계 있습니까? 관계. 관계의 기억 체크. 기억이 아니죠. 1번 체크. 1번 체크하시고 밑줄 그으세요. 건부 감가 원칙 계속 밑줄 그으세요.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비싸다. 자, 일단 대답하세요. 원칙적으로 누가 비싸고? 나지가 비싸고 누가 싸요? 건부지가 싸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는 읽지 마세요. 예외는 내가 뒤집어 쓸게. 7번에 공지와 공한지, 유유지와 휴한지가 있는데요. 공지는 공적 제한할 때 제한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제한. 제한에 동그라미 했어요? 예. 공한지는 저 끝에 방치란 말에 동그라미 했어요. 방치. 방치 동그라미 했어요? 예. 유유지는 한자 유자 동그라미 하고 한자 유자. 첫 번째 글자 한자 유자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놀리는 동그라미 하고 놀리는. 휴한지는 한자 휴자 동그라미 하고 한자 휴자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쉬게라는 글자 동그라미 하고 한자 휴자 동그라미 하고 쉬게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 장 넘겨봐요. 앞으로 한 장. 13페이지 펴봐요. 13페이지 폈어요? 지금 제가 체크한 것만 읽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택지는 뭐가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어떤 거 있어요? 주상공. 맞아요? 예. 부지는 건축용지 플러스 건축 불가능한 토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밑에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후보지와 이행지의 공통점부터 얘기해 주세요. 용도 전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상환에 바뀌는 과정이면 무슨지? 후보지. 내에서 바뀌는 과정이면 이행지. 돌의 좁은 접속면 가지고 있고 자료형 모양을 띄고 허가 나는 땅은 대지. 어떠한 접속면도 가지지 못해서 건축 불가능한 땅은 맹지. 지분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싼 땅은 획지. 법 있으면 법 없으면 원칙은 건부 감가.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 때문에 비어있는 땅은 공지. 방치하면서 비어져 있는 땅은 공한지. 놀고 있는 땅은 유. 쉬고 있는 땅은 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토지 특성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뭐 처음부터 달리지 맙시다. 다음 주에 오셔서 토지 특성 4개 할 거거든요. 집에 꼭 나오는 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거든요. 요거 4개 진행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그 유명한 수요 공급 이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 공급 이론도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시험에 나오는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특히 수요 변화 요인하고요. 균형 탄력성을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먼저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도 미리 보는 기출문제라고 해서 기출문제 보면서 계산기도 가져오시면 계산도 해가면서 그렇게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 5주, 6주 정도 이제 입문과정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입문과정이라고 너무 이렇게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입문과정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입문과정에서 먼저 중요 내용을 선점해서 우리 얼리버드가 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